2026년 3월 15일 KC-330 시그너스를 투입했습니다. 우리 국민 204명을 포함해서 총 211명을 태우고 무사히 도착하면서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미 수백만 시간의 비행을 통해서 기체 구조의 결함이나 엔진의 신뢰성이 검증된 비행기죠. 민항기는 경제성에 맞추거든요. 기름을 조금밖에 안 쓰겠죠. 엔진 효율도 좋습니다. 그래서 유류비 지금 엄청나잖아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해서 급유기까지도 저고도에서 작전을 한 거죠. 150대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해서 가면서 TOT 맞춰서 들어가게끔 다 해줬잖아요. 이스라엘의 급유 능력이 그 정도까지 됐나? 이게 더 비밀입니다. 전 세계 방산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K방산, 그리고 우리 군이 선택한 세 개의 무기들까지 대한민국 군 전력의 현재와 미래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리얼레폰 K. 네, 홍편님. 예.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차를 끌고 왔습니다. 역시 차를 가져오셨군요. 올 때 기름은 넣으셨나요? 예, 어쩌다 보니까 넣었네요. 주유는 어디서 하시나요? 공중급유기에서 받았으면 농담이고, 단골 주유소에서 했습니다. 제가 지금 주유액이 공중급유기 때문에 얘기하려는데 벌써 스포하시면 안 되죠. 지금 주유하는 게 되게 이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하늘에서. 제2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하늘 위의 주유소라고 불리는 공중급유기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하늘 위에서 기름을 넣어주는 지원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 전투기는 멀리 가지도 오래 싸우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란 전쟁에서 부각되고 있는 공중급유기의 중요성, 한국이 운용하는 공중급유기 KC-330 시그너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전투기를 계속 날게 해주는 공중급유기처럼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용 중인 공중급유기 KC-330 시그너스, 이 시그너스라는 게 별자리 중에서는 백조자리라는 뜻이죠. 네, 공군 장병들의 공모를 통해 이름이 선택됐는데요. A330 아시죠? 그렇죠. 여기. 이 외형이 하얗고 이렇게 매끄럽게 생겼는데 이게 근데 랜딩할 때 보면 우아하게 내립니다. 그래서 조종사들 사이에서 이제 백조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더 깊은 뜻은 물 위에서는 백조 우아하잖아요. 그렇죠. 수면 아래서 발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조국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도 쉬지 않고 헌신하는 장병들을 상징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쉴 새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시그너스가 최근에도 우리 국민을 위한 작전을 수행했는데요. 작전명 사막의 빛. 미국 이란 전쟁이 일어나자 우리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쪽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귀국시키기 위해서 외교 협상을 거쳐서 민항기와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단기 체류자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서도 UAE나 카타르로 이동하기 어려운 다른 중동 국가에 고립된 상태로 남아있는 국민들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군 수송기를 직접 투입하자였고요. 2026년 3월 15일 KC-330 시그너스를 투입했습니다. 목표 지점,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였습니다. 이 작전을 위해 우리 정부는 이동 경로에 있는 10여 개 국가에 영공 통과 협조를 요청하고 외교부 신속대응팀까지 현지에 파견했다고 하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에 체류하던 한국인들이 수송기 탑승을 위해서 리야드로 집결했고 현지 시간으로 3월 14일 오후 우리 국민 204명을 포함해서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까지 총 211명을 태우고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 무사히 도착하면서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막의 빛 작전에는 공군 조종사뿐만 아니라 안전 확보를 위한 특수부대, 그리고 정비, 의료 인력까지 총 30여 명이 시그너스에 함께 탑승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말만 들어도 아주 든든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말이 나온 김에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공중급유기 KC-330 MRTT 어떤 기체인지 기본 제형부터 설명해 주시죠. 제식명 뒤에 붙은 MRTT는 멀티롤 탱커 트랜스포터의 약자죠. 공중급유와 수송 임무를 멀티로 한다는 다목적 군용기입니다. 에어버스사에서 여객기 A330-200을 기반으로 제작한 공중급유기인데요. 현재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UAE 등등 총 16개국이 도입을 했습니다. 전장은 약 58.8m, 전폭은 약 60m, 전고가 17.4m, A330-200과 비슷하고요. 최대 이륙 중량 233톤, 최대 탑재 연료는 111톤, 아무것도 안 실은 페리 항속거리가 약 14,800km, 65톤 적재 시 약 7,400km, 70톤 적재 시 약 5,900km. 더 많이 적재했는데 더 못 가는 이유는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예. 최대 속력은 약 880km/h, 실용 상승 고도는 약 12,600m, 4만 피트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공중 급유 시 발생되는 하중을 견디기 위해 동체 날개와 연결 부위가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A330-200하고 다른 부분이죠. 여객기 기반이라 좋은 게 있습니다. 화물, 인력, 수송 등의 임무도 가능하고요. 병력은 300명, 화물 45톤, 한국 공군용 팔레트 34개, 내부를 의무 후송용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승무원 구성은 어떤 임무, 아까 멀티롤이라고 했죠. 어떤 임무를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공중급유를 할 때는 조종사 2명, 통제사 2명, 로드마스터 2명, 총 6명이 탑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공중급유기 도입이 좀 늦은 편이었죠. 사실 93년, 그러니까 30여 년 전부터 필요성 자체는 계속 제기되긴 했는데 예산 및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쭉쭉쭉쭉 밀리다가 마침내 2015년 KCX 사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추진됩니다. 막판에 에어버스의 A330 MRTT와 보잉의 KC416이랑 경쟁을 했는데 결국 A330 MRTT가 최종 선택이 됐습니다. 선정 이유는 이제 A330이 연료 탑재량이 더 많고 수송 능력도 더 뛰어났고 납기까지 잘 맞출 수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A330 MRTT 2019년까지 총 4대가 도입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KC330이라는 제식명을 붙이고 제5 공중기동비행단의 제261 공중급유 비행대대에 배속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에서 이 동계열 기종이 민항기로도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미 민항기로 사용하던 기체를 공군이 도입하면 장점이 꽤 많이 있겠죠. 첫 번째 이제 신뢰성 및 안정성이 검증됐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수백만 시간의 비행을 통해서 기체 구조의 결함이나 엔진의 신뢰성이 검증된 비행기죠. 그리고 형식 증명이 이미 확보된 비행기입니다. 민간 항공 당국의 엄격한 안전 기준을 통과한 기체라는 거죠. 군용기는 이런 형식 증명이 없어요. 또 하나 있죠. 경제성하고 유지보수 측면. 부품 수급이 편하죠. 왜냐하면 군 전용 기체에 비해서 전 세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부품 단가가 낮고 수급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 항공사에 우리가 MRO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정비 인프라를 활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수익을 중시하는 민항기 특성. 군용기는 맥시멈 퍼포먼스에 맞춰서 만들지만 민항기는 경제성에 맞추거든요. 기름을 조금밖에 안 쓰겠죠. 그렇죠. 엔진 효율도 좋습니다. 그래서 유류비 지금 엄청나잖아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공장에서 조금만 추가하면 되니까 도입 기간도 단축이 되죠. 인도 시간이 엄청 짧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KC330이 굉장히 덩치가 크잖아요. 이 급유 능력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약 111톤의 연료를 싣고 한 번 출격하면 F-15K 약 10대, F-35A 15대, KF-16 20대 정도를 급유할 수 있습니다. 급유 속도도 꽤 빠릅니다. 플라잉 붐 기준으로 보면 전투기 한 대 연료를 거의 다 채우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5분 기준으로는 F-15K 약 6,000파운드, KF-16은 15,000파운드를 급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중급유를 할 때 이 급유 과정은 어떤가요? 여기 자동차들도 주유 서서 기름 넣을 때 나름 줄 서서 순서 맞춰가지고 넣고 그러는데 그렇게 있어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빙고 퓨얼이라고 하는데 연료가 더 이상 임무를 못하는 빙고 퓨얼이 되면 없는 거부터 넣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빙고 퓨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미니멈 퓨얼, 이머전시 퓨얼 이런 게 있지만 빙고 나 이제 연료 못 타고 RTB 리턴 투 베이스 해야 돼. 그래서 와야겠죠. 급유기와 수신기는 사전에 약속된 랑데뷰 지점에서 합류를 합니다. 일단 비밀이겠죠. 어디서 하는지는. 그 수신기는 급유기 후방 하단으로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급유기가 크기 때문에 웨이크 터블런스를 맞으면 안 되겠잖아요. 하방으로 안전하게 들어와서 급유기는 그걸 계속 뒤에서 보고 있다가 수신기가 안전하게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고도 속도를 맞추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장기. 첫 번째 리더가 아주 고도 속도를 세밀하게 맞추겠죠. A330 오토파일럿으로 하겠죠. 그럼 뒤에 이제 수신기들이 거기 맞춰서 편대를 붙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신기는 급유기 하단에 그려진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요. 우리가 보면서 들어가는 참조점들이 있는데 그거 그리고 야간에는 조명을 참조해서 컨택 포지션 만나는 지점까지 갑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분방식일 경우는 F15K, F16 계열, KF21은 분방식. 노즈 우측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 거 보셨나요? 아 예. 라팔. 또 우리는 F50. 그건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 또는 드로그 앤 프로브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가 앞에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기다 갖다가 다는 요 방식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자, 분방식을 먼저 얘기하면 급유 통제관이 원격 제어 스틱 붐이 이렇게 쭉 하고 내려옵니다. 그럼 전투기에 가서 있겠죠? 전투기가 어느 컨택 포인트까지 맞추고 있으면 이 통제관이 어느 정도 오면 이걸 가지고 F16이나 KF21을 보면 상단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삼각형 뿅뿅 이런 게 있습니다. 있죠, 예. 그걸 보면서 거기가 급유 포인트거든요. 거길 맞춰서 가면 찰카닥 하고 안전장치가 레치가 작동되면 그다음부터 주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공중급유 통제사인데요. 조종석 바로 뒤에서 콘솔에서 선글라스 끼고 카메라 화면을 보면서 급유 과정을 통제합니다. 왜냐하면 급유구의 지름이 10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럼 이 KC 사륙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최첨단 디지털 원격 제어 급유 시스템 어쩌고 했는데 문제는 그게 완성이 늦어가지고 막 시험 때도 막 긁고 아니 에어버스는 멀쩡하게 잘하는 걸 왜 걔는 못했을까요? 비행기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역시. 이번에 이제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인데요. 항공기 노즈 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방식. 해군용들이 많이 그렇게 사용을 하죠. 예. 네. 옛날 보면 A6 인트루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보셨죠. 급유기 날개에서 이렇게 날개 쪽에 깔때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쭉 가면 이렇게 약간 스프링 같은 큰 거 보셨죠. 깔때기. 이게 가다가 어느 정도면 찰칵하고 붙어요. 전자석입니다. F18 보셨나요? 급유하고? 아 동영상을 많이 봤죠. 예, 그런 약간의 그런 거 보셨죠. 예. 프로브 착할 때 전자석으로 안정이 되게끔 그렇게 약간 메커니즘이 있고요. 수신기 조종사가 이때 속도를 컨트롤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급유를 받을 전투기들은 시그너스 왼쪽 꼬리 쪽에 일렬 정도의 어떤 편대 대응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공중 급유하고 속도에 같은 대응을 유지해서 가야 되겠죠. 자기 차례가 오면 빠지고 가고 들어오고 빠지고 가고 들어오고 이 역할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0대, 15대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급유를 받는 동안에도 시속 530km/h 이상으로 계속 날아야 됩니다. 속도가 낮으면 적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편대 대응 유지하기 되게 힘듭니다. 편대 비행은 속도가 빠르면 살짝만 움직여도 비행기가 막 움직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확성, 침착성, 약간의 컨트롤 이 정도의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종사들이 되게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부음 방식과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 이 각각의 장단점을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은 먼저 프로브 앤 드로그 같은 경우는 설비가 간단해서 전용 급유기가 없이 수송기를 개조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C130이 이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을 이용해서 급유기로 개조된 경우가 꽤 많아요. 그다음에 심지어 전투기끼리 서로 급유해주는 버디 투 버디 방식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 해군의 슈퍼호넷이 지금 급유기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 전에는 A6가 급유기 역할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대를 동시에 급유할 수 있다의 장점도 있지만 급유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악천후도 약하다 이런 문제가 있죠. 플라잉 무 방식 같은 경우는 급유기 자체도 전용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기체 자체는 크기가 있어야 되고 또 급유를 받는 항공기도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 기름 나는 수요구가 딱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대신 장점이 있는데 짧은 시간에 훨씬 많은 연료를 넣을 수 있다는 거고 악천후에도 강하다 이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작전이나 장거리 임무 대형기에는 훨씬 유리한데 참고로 미 공군이 이 분 방식을 한 이유가 폭격기 급유까지 감안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급유는 중고도 이상에서 하는데 이스라엘의 라이징 라이언 작전에서는 급유기들과 전투기들이 적 방공망에 걸리지 않고 기도비니 유지를 위해서 저곳에서 실시했다고 하는데 아니 정말 깡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어쨌든 유례가 없는 상황을 통해서 기습 효과를 달성한 유일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해서 급유기까지도 저고도에서 작전을 한 거죠. 그런데 몇 대가 어떻게 동원되고 어떻게 급유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이게 더 비밀입니다. 150대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해서 가면서 TOT 맞춰서 들어가게끔 다 해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급유 능력이 그 정도까지 됐나? 아니면 누가 도와줬나? 한 번 해야 되는데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위크 포인트가 왜 이스라엘이 저고도에서 했을까? 적의 방공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급유기에 대한 약간의
위크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B2, F-22,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그때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급유를 받으면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스텔스 전력이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게 급유기는 스텔스가 아닙니다. 적은 급유기를 보고 있어요. 아, 저 스텔스 전력들이 어디서 랑데뷰를 하는 거라 보고 있겠죠. 그래서 미군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해군을 보시면 무인기 급유기 장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해군의 전력들이 어디서 걸릴지 모르겠다. F-35C 그래 니네 랑데뷰 어디에서 할 건데 하고 급유기를 때리면 작전을 못하게 되는 거죠. 무인 급유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왜 무인 급유기가 나올까? 급유기의 약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점도 리얼 웨폰 K에서만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무인기 급유기는 스텔스이죠. 그 MQ-25 스팅레이라고. 그렇죠. 예. 스텔스 설계된 무인기이기 때문에 레이더 크기도 작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아무래도 많이 적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해군은 그런 식으로 약간의 전투기 전력 가지고 할 수가 있겠지만 급유를 공군은 좀 얘기가 틀려집니다. 시그너스랑 KC-46 뭐 이런 큰 대형 급유기들 이걸 어떻게 스텔스화하느냐가 앞으로의 아마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도 하고 또 이 해군 같은 경우 무인기로 할 수 있는 게 프로브 앤 드로우 방식이니까. 그렇죠. 그 무인기가 떠 있으면 반든 전투기가 알아서 접근해야 되지만 문제는 부음 방식 같은 경우 무인기로 한다면 무인기 쪽에서 이 부음까지 다 맞춰가지고 얼라이먼트 해줘야 되니까 아마 아직 그렇게 기술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급유기가 스텔스화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예. 왜냐하면 적의 방공망에 걸리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라이징 라이언에서는 아예 저고도로 급유를 했다. 그럼 만피트 정도면 그 대공 레이더에는 걸리죠. 자,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레이더의 사각 지역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인 오브 사이트라 해서 레이더가 반사를 한다고 해도 산이 있으면 안 걸리잖아요. 그 사각 지역을 다 보고 있어서 여기에서 급유를 하자, 저기서 급유를 하자. 그거는 지형적인 이점을 어디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만약 근데 그 지점이 노출이 됐다. 거기 매복하고 있을 수 있겠죠, 적기가. 아무리 따져도 급유 포인트가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랑데뷰 지점을 아는 순간 전투 전력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름을 받고 가야 되는데 급유기 없네? 맞았네? RTB 못 가. 공군력의 위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급유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자 어쨌든 공중급유할 때 당연히 운용자의 숙련도가 가장 중요할 거고 그 외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상이 되게 중요해요. 급유 지역에 들어가면 10,000피트에서 30,000피트 사이에서 가장 햇빛도 좋고 따뜻하고 시야가 좋고 중요한 건 이제 바람이 안정되고 기상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구름이 있으면 당연하게 흔들립니다. 근데 이런 청천 기상에서도 터뷸런스가 있어요. 있으면 이제 못하는 겁니다. 예, 되게 중요하죠. 시그너스 공중 급유기 도입 이후에 우리 군의 공중작전의 패러다임은 방어적 요격에서 원거리 투사 및 지속작전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전 가능 시간이 획기적으로 연장이 됐죠. 급유 한 번 받으면 1시간 이상 추가 작전이 가능하다고 그렇죠. 보면 되죠. 예. 공중급유가 없을 때 F-15K가 비행기지 이륙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은 독도에서 30분. 이 독도에서 30분이라는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떠 있는 게 아니고요. 전투를 했다는 뜻이 도구 파이트를 한다. 뭐 교전을 한다. 그 상황이 그냥 떠 있는 건 더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연료에 대한 중압감을 가지고 임무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2019년 KC-330이 전력화되면서 급유 1회만으로 전투 비행 시간이 1시간씩 늘어났죠. 이거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엄청난 거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저게 무장 탑재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하드 포인트하고 웨트 포인트. 연료를 달아야 되는 웨트 포인트에는 하드 포인트 무장을 달 수가 있는데 연료 때문에 못 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웨트 포인트를 떼고 무장을 예를 들어서 뭐 제이담 2발짜리를 4발을 답니다. 떠서 급유 받고 프로젝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공격력이 몇 배 공격 지수가 올라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전투기가 200대가 떠서 갔다 오는 거랑 100대가 200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무장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편대군이 몇 대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있는 전력 다 띄워 이게 아니고요. 그 표적들을 봐서 무장 효과를 봅니다. 아, 제이담 한 발이면 돼. 2발이면 돼. 이거를 2발이니까 비행기가 한 대가 가야 돼. 지금은 야, 제이담 4발이 필요해. 급유에서 한 대가 가. 그러면 200대가 들어갈 게 100대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있는 전력 다 띄워가 아니라 거기에 확실하게 효과를 보고 이 전력에서 몇 대가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편대군이 구성되거든요. 급유기가 오니까 작전에 동원되는 대수가 줄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급유기 몇 대를 가지고
공군 전력을 마치 전투기를 새로 도입하는 거와 똑같이 효과가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멀티파이 곱하기 2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작전 반경이 우리가 어디 중심을 뭐 주변국 이걸 떠나서 글로벌 전 세계까지 같이 갑니다. 연합훈련 보셨죠? 그렇죠. 호주에서 열리는 피치블랙 또는 미국의 레드 플래그. 이제는 미군의 급유 자산으로 13번씩 해서 갔다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면서 급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작전에서 나왔잖아요. UAE도 가고 어디도 가고 수송기 역할도 하겠지만 급유기를 받아가면서 같이 갔다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작전 행동 반격에 제한이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KC-330의 활약상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 6월 25일에 시그너스 도입 후 첫 해외 임무로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6.25 국군 전사자 유해를 봉환하는 임무를 수행했고요. 같은 해 7월에는 의료 자원이 빈약한 이라크에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2대의 공중급유기를 투입해서 290여 명의 교민과 현지 근로자를 무박 2일간의 작전으로 국내로 이송했습니다. 7월에는 해외 파병 중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귀국을 지원하는 오아시스 작전을 수행했고요. 8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한국으로 봉환했고 역시 같은 달에는 긴박한 작전이 벌어지는데 미라클 작전의 명명했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게 함락되며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는데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 정부는 현지에서 우리를 도왔던 아프간 조력자들과 그 가족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탈레반의 방해와 혼란 속에서도 390여 명을 구조해 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라클 작전은 인도주의적 가치를 보여준 역사적 임무죠. 국제사회에서도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독도 근방에서 카디지에 진입한 중국, 러시아 군용기에 대응하기 위해 F-15K, KF-16 전투기와 같이 KC-330 공중급유기가 처음으로 군사작전에 투입됐죠. 2023년에 들어서도 활약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4월에는 수단 내전이 격화되면서 현지 교민들을 안전하게 데려오기 위한 프라미스 작전에도 투입됐습니다. 이 프라미스 작전 얼마 뒤에도 캐나다에 산불이 벌어졌는데요. 산불진화 대원들을 파견하는 작전에도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벌어지자 현지에 있던 한국 교민과 여행객 163명을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일본인 51명, 싱가포르인 6명까지 함께 태워서 서울공항으로 귀환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공군의 시그너스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 공중급유기의 역할과 필요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KF-21까지 전력화되면은 공중급유를 받는 전투기가 늘어나는 거니까 급유기가 더 필요한데 그래서 추가 도입 사업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중급유기 2차 도입 사업은 방사청에서 오늘 7월에 기본계약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인데요. 에어버스의 KC-330과 보잉 KC-46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되며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2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을 알려졌는데요. 한 4대 사실 필요한데 8대 정도 있어야 못해도 그 정도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저는. 2대 받고 2대 더 가시죠. 오늘은 전쟁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힘, 공중급유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026년도에도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에 한 발 더 다가가기를 그리고 우리 군의 전력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